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 아세안의 저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 또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아세안은 인구가 7억 명이고요. 2030년까지 이 사이즈 블록으로 보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또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저력, 우리 곽선 선생님 한번 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예, 아세안 제가 보통 아세안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저는 많이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요. 네. 첫 번째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아세안 아까 10개국의 나라가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10개국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종교도 다릅니다. 종교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또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창의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이 문화적 융성, 문화적 다양성이 아마 큰 자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동남아 지역의 이 다양한 문화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 예, 두 번째는 풍부한 노동력과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나요? 예, 상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또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생산 기지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의 그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 시장으로서의 메리트입니다. 아세안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인구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인구 7억의 시장이 연평균 5% 이상씩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시장으로서의 메리트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나 젊고 또 디지털 분야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 젊은 친구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뜨는 전자상거래 시장 이런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 아세안 10개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이런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우위를 가진 그래서 각국의 비교 우위를 잘 연결한다면 새로운 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공급망을 또 우리나라랑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공급망 안정성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아세안 지역의 풍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지열 매장량이 가장 세계에서 크고요. 또 니켈에 있어가지고도 전 세계적인 넘버원 생산국이거든요. 인도네시아 탐나요. 그다음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 또 생각해 보시면 베트남도 중국이 세계 1위 히토르 보유국이거든요. 두 번째 보유국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급망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그리고 그런 저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좀 걱정되는 측면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전체 수입에서 한 3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거나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화교 자본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화교 자본도 지금 거의 모든 경제권을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 화교 자본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라는 측면인데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어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인프라 개선이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그게 좀 걱정스러운 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 푸난테추 운하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 자본에 의해서 건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라오스 같은 경우도 고속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 자본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미 고속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중국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이 빠르게 지금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상당한 사이즈가 되고요. 문화적인 다양성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원자재 많고요. 이제 공급에서 소비의 국가로도 커지고 아니 아세안이 이렇게 이제 좀 와 이거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미 어떻게 알고 중국이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네요. 권혁중 평론가. 우리가 너무 좀 뒤처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세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참에 좀 빠르게 우리가 중국에
뒤를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교역량을 봐도 네. 이제 아시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사실상 이제 아시안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네. 점차적으로 아마 이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의 의존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의존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세안이? 아세안이. 네. 예.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교역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좀 그걸 희망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네. 우리나라도 아세안이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에 있는 이제 광물 자원이 굉장히 뭐 탐이 난다라고 탐나요.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2차 전지라든지 신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물 자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안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동북아라든지 아시아의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협력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탐내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순방길 올랐을 때에 대통령과 같이 이제는 사절단이죠. 경제 사절단이 같이 했습니다. 40여 명의 이제는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각 나라의 기업과 기관과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하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비즈니스 포함해서 뭐 산업, 에너지, 인프라 쪽 이런 쪽에서도 아마 교류가 더 확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과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요한 MOU가 이제 체결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는 교역이 더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9월 지표입니다. 봤을 때 이제는 수출액을 본다면 아세안이 94억 불, 이렇게 94억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기준으로 봤을 때의 역대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을 봤을 때도 0.6% 증가되고 있고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실제로 미국과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 네. 중국, 그다음에 EU도 나오고 있죠. 쭉 봤을 때 사실 아세안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9월 통계 지표, 수출 통계 지표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양 주체 간에, 우리나라와 이제 아세안의 주체 간에 본다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가 이게 무역액이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돈으로 133조 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에 와서는 거의 2배가 넘어섰습니다. 247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세안과 교역해서 적자 나면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팔면 팔수록 사실상 많은 교역들이 되면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정말로 큰 소비 시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는 뭐 아세안이나 아니면 우리도 서로 양측에서 필요로 하는 아마 시장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길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질 거고, 이제는 순방을 나서게 된다 그러면 아마 경제사정과 같이 좋은 아마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라오스였나요? 라오스 고속철이요. 예. 아, 그걸 좀 우리가 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우리 기술력이 중국보다 훨씬 좋은데요. 네. 권혁준 평론가,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함께 많은 또 MOU들, 또 네. 경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좀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 한번 좀 네. 예측해 볼까요? 일단 필리핀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과의 뭔가 성과, 기대되는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대통령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기업들과 교류가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정상회담 후에 MOU 체결식이 이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기관 간에 이제는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5주년이 되거든요. 한국과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이 필리핀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갑니다. 네. 정말 내수가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거대 또 소비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가 그 자원 또 부국 기업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또 탐나는 또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눈에 가는 게 원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또 원전? 원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이후에 중단된 네.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완전 중단됐다고 하던데. 네, 필리핀이. 거기에 재개가 되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순방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필리핀에서 뭐 원전이라든지 핵심 광물 이런 점에서 아마 세일즈 외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저는 방산이라고 봐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방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미 뭐 필리핀과의 우리나라의 방산은요, FA 50이죠. 다 아실 겁니다. FA 50 같은 경우가 필리핀에 맞춰서 맞춤형 수출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게 14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방산에 대한 부분의 교육량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MRO도 사실 우리가 또 지난달에 9월 달에 또 따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필리핀이 또 최근 차기 전투기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제는 FA-21이 이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이게 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쪽으로 이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사실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이거죠. 이게 참여를 해라.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세대 전투기 필리핀에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또 수주를 따낸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사실 또 수출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죠. KF-21 이런 것도 아마 지금 필리핀과의 요번에 아마 밀물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뭐 기대감도 불거리 일으키고 있고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사실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 정말로 뭐 선진국이죠. 사실 뭐 GDP가 8만 불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엄청난 큰 선진국이기도 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싱가포르와의 교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사실 뭐 해양 물류 기지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에서도 좋은 성과가 좀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공급망, 뭐 에너지, 그 금융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아세안 이전에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먼저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살펴봤고요. 자, 앞서 우리가 아세안 회의 정상회의는 좀 파악해봤고 우리 곽성일 센터장님, 실은 그 회의 끝나고 아세안 플러스 3에 지금 초점도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이창 총리가 오게 되는 거죠. 아세안 플러스 3 여기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의 최근 의미들 또 이번에 아세안 3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중요 쟁점이 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협력한 공을 세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협의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먼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정상 방문 계기에 저희들 아세안과의 관계가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아세안과 맺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맺었죠. 예. 예. 그래서 이 3개국이 이제 동일한 협력 관계 수준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한중일 3국이, 한일중 3국이 같이 이렇게 보완적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아마 과거와는 다르게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한 아세안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중국도 중 아세안 센터가 있고요. 일본도 일 아세안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아세안 센터들의 협력을 같이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각각 개별적인 그 국제기구로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 3개 기관들이 협력하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세안 플러스 3가 가장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메가 FTA가 RCEP입니다. 네. 그 영내 그렇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예.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필리핀도 그렇고 이 좀 개도국들 아세안의 입장에서 네. 무역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죠. 뭐. 예, 그래서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을 3국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아세안 플러스 3 플랫폼 하에서 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요. 일본도 근데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일본은 항상 그렇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아세안의 입장은 어떤가요?
오히려 뭐 한국을 우리를 선호한다든가 이거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위기예요 아세안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중국이 와 이렇게까지 해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중국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뎁트랩이라 그래서 돈만 빌려주고 또 그 돈에 대한 채무 차관으로 인해서 뭐 자원을 수탈한다고 이런 것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인프라 건설하면서 중국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현지에 남겨놓는 바람에 현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지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중국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뭐 문명 공채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 번영의 이니셔티브 여러 가지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내면서 활동 자체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그쪽에 대한 우호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경쟁자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전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그 저력이라 그럴까요? 역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한류, 회의 저쪽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류에 대한 선호도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또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의 입장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렵다기보다는 같이 협력하면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필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아세안과 협력하기 위해서 밀어붙여도 우리 나름대로의 틈새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세안에 뭐 이미 들어간 중국은 굉장히 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곽석열 센터장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초창기 뭐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욕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바뀌었네요,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이 예전부터 히스토리상에서요. 동남아를 많이 침략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 거느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본은 의외로 반감도, 이미지가 좋던데요. 근데 그 이후에 후쿠다 닥틀린 이후에 일본이 자기들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요. ODA 자금도 많이 투하하고요.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도 일본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동남아의 그 규제라고 그럴까요? 규제 같은 게 어느 나라랑 유사한가? 일본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 일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뜨는 산업들 있잖아요. 미래 산업들.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로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분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제, 제도 같은 거를 동남아에 이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좀 더 활동하기 편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더하기 한중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이어진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새로운 일본 신임 총리죠. 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좀 오고 갈까요? 그러게요. 지금 처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부임을 했고 정상회담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를 더 돈독히 쌓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보다는 과거에 논의되어 왔던 그런 주제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서로 그 셔틀 외교의 필요성이라 그럴까요?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이제 경제 쪽 아주 굉장히 지금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또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권영준 평론가 그래도 어젠가요? 그젠가 또 이시바 총리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새로운 총리가 발표되자마자 네. 사실상 일본의 금융기라든지 전 세계 금융기가 사실 깜짝 놀랐죠. 초긴장했죠. 네. 왜냐하면은 엔화 가치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엔케이 트레이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대혼란이 불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 한마디로 이제는 엔화 가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장이 좀 안정감을 되찾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플러스는 남아 있다. 언제든지 사실상 성향상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엔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사실상 뭐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 이런 제스처는 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 급격하게 어떤 뭐 엔화 가치의 변동폭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또 이전에 싱가포르 가고는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곽성일 센터장님께 우리와 아세안에서 앞으로 더 좀 서로 주고받는 윈윈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떤 거 하나를 좀 유념할까? 이미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세안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류 좋아하죠.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걸 좋아하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걸 너무 상업화 시켜버리면 이 한류라는 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해 보면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누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랬죠. 네. 한순간에 근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렇듯이 한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아세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들 문화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를 강조하지만 이 한류에 그 아세안 지역의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이 쌍방향 교류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고 또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요즘에 말하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요. 문화협력입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협력.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거죠. 네. 우리가 문화라는 소재를 가져다가 산업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협력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화협력에서 일방적인 우리의 문화를 전수하고 이게 아니라 아세안의 문화를 우리가 소화시켜서 산업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문화적 소재를 우리가 가져다가 새로운 산업화해서 같이 갖다 아세안과 주는 거군요. 우리랑 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같이 거죠. 가자. 예. 예. 그런 부분을 육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 중국과 일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아세안. 자, 우리가 문화라는 키워드, 한류라는 키워드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방금 또 우리 곽성열 센터장이 조언해 주셨지만 또 너무 막 우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면 또 거부될 수 있다는 점 함께 가야 된다. 자, 우리 권혁빈 평론가도 여기가 지금 이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 뭐 중국 다변화에 늘 나오는 게 아세안입니다. 경제 쪽으로도 한번 마지막 조언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는 광물 자원의 확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의 LG 쪽에서도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진출이 굉장히 빨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어떤 광물 자원, 2차 전지에 대한 광물 자원 확보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정부가 아마 이번 순방길의 핵심 또 경제 아젠다는 이런 광물 자원 확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분명한 그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희망해 보는 거는 네. 아마 체계적인 MOU가 이번에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순방길에 있어서 기업들과의 광물 자원 쪽으로 MOU가 아마 체결될 거라 좀 개인적으로도 희망해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점에서도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순방길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신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2센터 센터장 권혁준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